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연달아하는 건데 끊어서 가는 거는 일단 증권을 다뤘고 네. 은행을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은행은 한번 슬쩍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때 JB금융지주가 탑픽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KB금융하고 JB금융지주 그리고 이제 그때 관심 종목으로 우리금융. 은행을 좋게 보시고 네. 지금도 제일 좋게 봅니다. 근데 네. 이제 2월 24일 날 나왔던 자료도 그렇고 2일 날 나온 자료도 그렇고 최근에 글로벌하게 보면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은행에는 우호적인 변화고 뒤에 네. 우리 손보주도 연결되는 거니까 일단 네. 이거 좀 들어볼게요. 은행 관련해서 얘기하시죠. 그 지난번에 이제 은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어쨌든 그 일단은 주가가 너무도 이제 저평가 영역에 20년 오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안 움직이는 거 한국의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안 움직였던 것들이 금융주인데 그래서 은행이랑 손보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최근에 그런 게 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표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외부적인 요인들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근데 그 기대만큼 사실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응은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이나 아직은 뭐 최근에 뭐 금리 상승에 대한 배경이 경기 회복보다는 뭐 물가에 대한 우려나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의 이 금리 상승이 좋은 금리 상승이다, 나쁜 금리 상승이다라는 것과는 무관하게 뭐 은행의 대출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진은 어쨌든 뭐 소폭이나마 개선이 될 거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표상으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은행주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생각은 여전히 이런 거죠. 변함이 없고요. 배당도 잘 못하게 하고 뭔가 충당금 잔뜩 쌓아놨는데 혹시 뭐 부실 생기면 어떻게 뭐 이런 고민들인데.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기사에 그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원리금 유예 대출도 결국 연장을 또 해줬고요. 그래서 나는 은행주도 참 은행주가 규제가 많은 것 같아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런 불확실성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손실이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그 리스크들을 거의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또 이제 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고 이럴 때 조금 비중을 늘려놓는 게 오히려 하반기 그 이후로 실제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기 전인 지금 시점이 사실 은행주에 좀 적극적으로 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표상으로 조금 이제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24일 자료. 24일 자료 조금 지난 거긴 한데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가계부채가 좀 심각한 수준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3월 중에 아마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 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를 할 건데 전체적인 그 이제 얼개는 좀 나온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결국 이제 DSR 규제를 조금 더 정교화시켜서 강화하고 근데 이게 고액 상당히 안 좋은 네.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채를 다 합쳐가지고 네. 한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심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성장성과 이제 건전성의 우려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지금부터 적어도 이제 올해 말까지 시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조치가 결국은 결국 은행들이 더 대출을 조금 억제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이익을 취할 여지가 많다. 네, 왜냐면은 마진을 더 좋게 나가니까. 그렇죠. 대출에 대한 수요는 지금 계속 있거든요. 뭐 최근에 좀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고 이러곤 하지만 여전히 이 보고 계신 페이지에 이 페이지의 그림 3번을 보면은 최근에 이 가계부채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지는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면은 거의 그 늘어나는 순증 규모가 그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2020년 말까지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났던 시기가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17년 이때까지였는데 이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를 했었고 최근 나타나는 이 가계대출의 증가는 지금 주택시장은 많이 좀 규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더 못 받는 대출을 신용대출 여기 보이시는 기타 대출의 형태로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증 규모 자체는 과거 15년, 16년 못지 않다라는 거고 증가율로 봐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전체 가계 신용 증가율은 지금 한 7.5%, 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이건 물론 이제 향후 2, 3년에 걸쳐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 이걸 한 4, 5%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낮추겠다라는 아니, 거거든요. 그러니까 2, 3년이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힘들다는 이제, 거지 내 말은 이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있는 데가 알고 있다고 봐야 되나? 네. 그래서 음. 점진적으로 낮춰가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카드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그 그림 3번 내용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14년, 15년, 16년 이때 이제 대출을 왕창 받으셨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사실 상당히 잘 하신 선택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신용대출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으로도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의 향배가 사실 이 은행의 건전성과도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수요가 상당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금리를 높이는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결국 그림 3을 보면 2021년과 20년이 엄청 늘었잖아요. 기타 네. 대출, 신용 네. 대출로 이게 결국 투자가 되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만기가 1년 뒤에 이제 재경신할 때가 오면 전체적인 총량도 좀 줄일 것 같고 대출 금리는 상당히 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출 총량을 줄이는 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그러니까. 툴이 금리를 조정하는 형태로 대응을 그렇죠. 한다는 왜냐면 거죠. 대출을 예. 뭘 담보를 줘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연장하러 갔는데 신용대출 연장하러 갈 네.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연장을 한다고 할 때 조금 그걸 줄이고 싶으면 은행들은 금리가 좀 많이 올랐다. 그래도 똑같이 연장을 할 그래서 거냐. 은행 뭐 수익성이 좋아진다. 뭐 이 얘기 네,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대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최근에 들어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조치들이 결국은 조금 뭐 장기적인 리스크를 이제 좀 감내하면서 이렇게 매니지해야 되는 측면은 있지만 은행이 당장은 수익성을 오히려 좀 더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야, 거고. 근데 이렇게 다들 힘든데 이자 많이 받고 그러면 이게 과연 여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조치인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근데 이자를 상환을 유예한 거지 이자를 안 내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탕감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아직 탕감은 아니고 또 이거를 이제 연착륙 방안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분할해서 내라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또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은행의 차주는 그래도 신용도가 건전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이 신용대출의 금리를 조금 높인다고 해서 지금 절대 금리 레벨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부실이 뭐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은행의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적어도 올해 은행의 실적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금융권 전체 건전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그 차환과 리프라이싱이 계속 좀 어려워지는 여건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그 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그 은행의 신용도 그 한계에 딱 걸려 있는 분이라면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이금융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도 또 못 받으면 더 이제 부채의 질이 낮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융권 전체적인 그런 이제 크레딧 리스크는 조금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금 이제 자료를 바꿔서 그러면 우리 3월 2일 나온 자료로 네, 그 은행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게 1월 지표라서 이제 연초 이후로는 뭐 대출 증가율을 빼고는 금리 관련된 지표가 처음 나온 거라서 조금 업데이트를 드리면요. 일단 그림 1, 2번 보시는 것처럼 시장 금리 레벨이 제가 올라가고 놀란 게 이번에 미국 네. 금리 움직이면서 얘기를 여러 개 뭐 유튜브 채널 딴 데 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랑 이걸 대출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개념이 잘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 있는 건지 1월 동향 여기 어떤 금리를
취하는 건지 이 얘기부터 좀 그 여기 이제 발표가 되는 금리는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대출 및 이제 예금 금리를 가중 평균한 금리를 매월 말에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은행의 이제 예대 금리 차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을 얼마나 먹을 수 네, 있냐를 가져가는지 그 트렌드와 이제 방향성과 또 그 부문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제 은행주를 투자하시는데 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저 역시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근거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림 1, 2번은 결국은 이게 그 금리의 트렌드가 은행주 주가와 사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번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림 2번을 보시면은 장기 금리가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경기 회복과 이제 물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는 이제 장기 금리가 반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은행주 주가는 이 보시는 장단기 금리 차만큼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 전혀 못 쫓아가고 네, 있죠.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 밑에 그림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 금리는 근데 반면 이미 고개를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그림 3번에서 보시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 금리 차나 그림 4번에서 나타나는 잔액 기준 예대 금리 차. 이 잔액 기준 예대 금리 차가 사실상 은행의 그 마진을 추종하는 이제 대용 변수로 볼 수 있는데 최근 한두 달 보면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든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부문별로 봤을 때 이 금리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계대출 쪽에서 금리 상승이 집중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가계대출 쪽에서도 그 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을 조금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인 7번, 8번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 규제를 할 때 은행들이 그 가상금리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이제 단면을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택대출 같은 경우는 그 가상금리의 수준이 이 가상금리라 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고객들이 대출을 받을 때 그 실행받는 대출금리에서 은행의 그 해당 대출의 조달금리를 뺀 부분입니다. 근데 그 수준 자체는 지금 이 코픽스 금리라고 되어 있는 조달금리 상당히 낮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건 단기금리 때문에 그런 거죠.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택담보대출의 가상금리 수준은 이미 은행주가 호조로 보였던 2017년, 18년과 지금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그림이 그 그림 8번인데 이 신용대출단에서는 이게 그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었고 또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쉽게 다들 대출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는 가상금리를 많이 부여하기가 은행들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한두 달 보면은 이 가계 신용대출 쪽 규제가 들어가면서 가상금리 레벨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월에 대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하게 되면은 올해는 가계 신용대출 쪽에서 가상금리가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 은행의 이제 마진을 이끌어갈 거고 아직 조금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 1분기 은행권의 이제 마진 흐름은 지난 4분기에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긴 했지만 오히려 조금 4분기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신용대출을 판단을 하고 이런 있습니다. 상황에서 낮춰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출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책 당국에서는 네. 이걸 그리고 묵인할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은행 입장에서도 좀 대출 증가율을 앞서 보셨지만 15%에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는 4, 5%까지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창고 지도까지 갈 수 있단 말도 있더라고 그래. 그 뭐 창구 지도를 사실 작년 말부터 네, 조금씩 이미. 이제 해 왔던 것 같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성장률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 마진 쪽에서의 그 조금 유리한 측면들이 더 많이 좀 부각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네, 지금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근데 대출을 받기 힘드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대출 받으러 많이 다니겠어요 사람들이. 수요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수요가 잘 돼가지고 집 가격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오르면 좋겠는데 만약 그게 생각보다 세게 안 오르면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그렇죠. 예,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2015년에는 한번 그게 잘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작년 올해 이 늘어난 이 가계 부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그 수준 자체가 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찰이 이제 추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은 저번에 우리 실적했을 때도 아까 KB 금융지주, 네. JB 금융지주, 네, 우리금융 네. 이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편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후로 또 언급할 내용이 있나요? 네. 아닙니다. 그 뭐 지표상으로 조금 긍정적인 시기가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좀 이르긴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들도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방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그 순이자 마진이 안정화되고 뭐 여전히 대출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익단에서 큰 걱정을 할 건 없고 또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난 4분기 때 상당히 많은 뭐 충당금과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인식한 효과가 있어서 저는 1분기 은행권의 실적은 조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뭐 배당 제약이라던가 뭐 여러 규제 리스크는 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배당은 그 뭐 표면적으로는 일단은 작년에 일회성 이슈로 끝났다라고 이제 주간 배당도 발표- 못하게 하는 것 같던데요. 그 6월 이후로는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니까요. 네.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 또 며칠 전 이제 신한지주가 배당 성향을 발표했는데 20%로 규제를 했던 거를 조금 상향해서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물론 조금 특수한 이제 경우이긴 했지만 그래서 뭐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정책적인 리스크가 2020년 대비 21년이 더 커지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은행이 아쉬움이 많아요. 은행이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부진한 곳들 중에 하나가 실적 대비해서 싼데 안 되는 것 대표적인 것들이 네. 은행주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지금부터 이렇게 좀 씨를 많이 뿌려 놓는 그런 작업들을 해놓으시면은 아니 이제 글로벌하게 네, 보면은 금융주가 좋았거든요. 미국도 네. 좋았고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안 좋았던 거죠. 여러 규제 리스크 때문에. 예 그런 리스크들이 좀 아직 남아 있고 잔재해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은행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보하려고 합니다. 그 은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